안녕하세요. 지하. 자, 이번 강은 우리가 퇴적암과 퇴적 환경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강에서는 화성암에 대해서 배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돌멩이, 즉 암석이죠. 이렇게 암석을요, 암석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따라 사실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암석이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지는 경우 우리는 화성암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부스러기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가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암석들이 뭐 열을 받거나 아니면 압력을 받아가지고 성질이 변한 경우 이런 걸 우리가 변성암이라고 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화성암 배웠고요. 이번 시간 이제 퇴적암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요 강의를 갑자기 딴 얘기 하는데 학교에서 찍고 있는데요. 학교가 강의를 녹화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찍으러 지구과학실로 내려왔는데 지구과학실 옆에서 막 약간 공사 같은 뭔가를 막 시끄러운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 지구과학실 안에 창고가 있거든요. 그 창고에 들어와서 찍고 있습니다. 창고에 책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박스 같은 걸로 간이 책상을 만들어서 찍고 있어요. 조금 오늘 필기가 원래도 잘하진 않지만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이제 퇴적암에 대해서 시작해 볼게요. 슉. 자, 일단 퇴적암이라는 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겁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그림으로 그렸어요. 자, 제일 왼쪽에 어떤 암석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암석이 풍화 침식을 받습니다. 풍화 침식이라고 하면 뭐 바람이나 비에 의해서 깎이고 부서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깎이고 부서져 가지고 두 번째 그림, 이게 잘게 부스러진 부스러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거를 퇴적물이라고 해요. 퇴적물. 요 퇴적물들은 가볍습니다. 따라서 이 퇴적물들은 뭐 바람에 의해서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운반이 돼요. 운반이란 건 어디로 운반이 되느냐? 우리 약간 움푹 파인 곳, 그릇처럼 그 땅의 모양이 움푹 파인 곳으로 운반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퇴적물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즉 퇴적이 일어나요. 근데 뭐 이따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퇴적이란 건 항상 물 밑에서만 일어납니다. 왜냐? 우리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어떤 땅의 모양이 있어요. 이때 물이 없으면 여기에 이렇게 퇴적물들이 쌓이더라도 금방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물이 있으면 물 밑은 고요하기 때문에 퇴적물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암석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움푹 파인 물 밑으로 운반되고 퇴적이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속성작용이란 걸 봤습니다. 속성작용은 우리 퇴적물들이 단순히 이제 아래쪽으로 쌓이고 모인다고 해서 갑자기 암석이 뿅 하고 생기진 않겠죠. 얘네가 이제 뭉쳐지고 다져지고 굳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속성작용이에요. 그래서 속성작용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볼 거고요. 이 속성작용까지 받으면 비로소 이제 암석이 된다. 우리가 그거를 퇴적암이라고 하는 거죠. 퇴적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이 퇴적물이요. 사실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적물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부서진 부스러기들, 뭐 자갈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 걸 떠올립니다. 그런 것도 퇴적물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건 뭐라고 하느냐? 그런 걸 쇠설물이라고 해요. 쇠설물. 이 쇠라는 게 분쇄하다, 분쇄기 할 때 쇠거든요. 뭔가 이제 분쇄된 부스러기들, 자갈, 모래들을 우리가 쇠설물이라고 하고요. 얘네뿐만 아니라 모두 퇴적물이 될 수 있느냐? 물 속에 물에 녹아있는 물질들, 얘네들도 퇴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물속에 녹아있던 물질들이 뭔가 이렇게 가라앉아 가지고 암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물 있죠. 생물들의 유해들도 퇴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생물의 유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죽으면 인간의 사체 역시 퇴적암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인간뿐만 아니라 뭐 조개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식물, 고사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퇴적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퇴적물을 쇠설물과 물에 녹아있는 물질, 그리고 생활의 유해, 이렇게 크게는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여기까지 대략적인 우리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고요. 그러면 선생님 아까 말했던 요 속성 작용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슉. 자, 왼쪽에 보면 아까 우리 봤던 퇴적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퇴적물이 있을 때 여러분 퇴적물과 퇴적물 사이에 어떤 공간,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우리 퇴적물과 퇴적물 사이에 이 빈 공간을 공극이라고 해요. 이 공극은 아마 지하수들로 채워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어릴 때, 뭐 초등학생 때 흙 파본 적 있죠? 우리 흙을 좀 깊게 파보면 깊은 곳에 있는 흙은 좀 촉촉하거든요. 그 이유가 흙과 흙, 즉 쇠설물과 쇠설물 사이에 빈 공간 속에 물이, 지하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공극이란 단어를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퇴적물 위에 또 다른 퇴적물들이 쌓이게 된다면 위에 쌓인 퇴적물이 아래에 있는 퇴적물을 누르게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퇴적물의 무게가 아래에 있는 퇴적물을 누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다져지는 다짐작용이라고 해요. 자, 우리 다짐작용을 거치면서의 어떤 변화값들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다짐작용을 거친다면 이 공극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 퇴적물과 퇴적물이 이렇게 뭉쳐지니까 퇴적물 사이의 공간인 공극의 크기는 감소할 거예요. 공극이 감소하고요. 자, 그리고 전체의 퇴적물들이 모여있는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얘네가 뭉쳐지기 때문에 부피 역시 감소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밀도. 우리가 밀도라는 건 빽빽한 정도죠. 얘네가 이렇게 더 가깝게 모이게 되니까 밀도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다짐작용이 뭔지 그리고 다짐작용을 거치면서 공극, 부피, 밀도의 변화 기억해 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작용은 뭐냐? 이렇게 퇴적물들이 뭉쳐졌다고 해서 바로 퇴적감이 뿅 되지는 않습니다. 이 퇴적물들이 떨어지지 않게 얘네 본드로 붙여야 돼요. 그래서 퇴적물들을 붙이는 과정, 시멘트화 과정이라고도 해요. 시멘트로 얘네를 붙인다, 뭉친다라고 해서 이렇게 퇴적물들을 붙이는 과정을 우리가 교결작용이라고 합니다. 교결작용. 그럼 여기서 누가 본드의 역할, 누가 시멘트의 역할을 합니까? 바로 아까 전 그 공극 속에 있는 지하수 있죠? 그 지하수 속에 교결물, 그러니까 본드 역할을 하는 교결물들이 녹아 있었거든요. 그 교결물들이 가라앉으면서 퇴적물들을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 진한 갈색으로 그렸는데 여기서 본드, 교결물의 역할을 하는 애들은 석회질, 규질, 그리고 철질의 물질들이 교결물을 하면서 퇴적물들을 이제 붙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다짐작용과 교결작용 얘네 두 개를 통틀어서 속성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이 속성작용을 거쳐야지 비로소 퇴적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봤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요 그림을 보면서 퇴적암의 종류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아까 퇴적이란 건 항상 물 밑에서 일어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 물 밖에서는요, 이렇게 퇴적물이 쌓여도 금방 바람이나 비에 의해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럼 뭐 오랜 기간 동안 속성작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퇴적이란 건 고요한 물 밑에서 일어난다. 지금 선생님 그려놓은 것과 같이 물 밑에 퇴적물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고요. 얘네가 이제 속성작용을 받으면 퇴적암이 되는 거죠.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방금 그림으로 본 이 경우는 풍화침식을 받아서 생성된 부스러기, 쇠설물들이 뭉쳐진 경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퇴적암입니다. 아마 중학교 때 퇴적암은 요것만 배웠을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물에 녹아있는 물질들도 퇴적물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과거에 있죠. 과거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되게 많았는데 바다가 생기자 이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녹았어요. 슉. 물속에 녹으면 이제 이산화탄소는 CO3, E-와 같은 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이온이 또 물속에 녹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얘가 다시 물속에서 이렇게 가라앉아요. 이렇게 돌멩이가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침전이라고 하죠. 여러분 화학 시간에 배우는 앙금 생성 반응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에 녹아있던 물질이 가라앉습니다. 즉 침전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일종의 퇴적암이라는 거죠. 방금 설명한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바로 CaCO3라는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그리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짜요. 즉 바닷물 속에 소금이 녹아 있다는 건데요. 내가 바닷물을 떠와가지고 여기 이거 지우고 여기 이렇게 바닷물을 얇게 깔았어요. 얇게 이렇게 논처럼 깔고 얘를 이제 햇빛을 받게 해서 증발을 시키면 바닷물만 증발하고 그 안에 녹아있던 애들은 남게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증발되고 남은 물질, 증발 잔여물이라고 하는데 소금이죠. 염전입니다. 이렇게 증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일종의 퇴적암이에요. 그래서 물에 녹아있던 물질이 침전, 가라앉거나 증발되고 만들어지는 퇴적암, 요건 우리가 화학적 퇴적, 슬칸이 없네, 암이라고 합니다. 화학적 퇴적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슉 헤엄치고 있다가 죽었어요. 여기서 어떤 조개가 죽었어요. 이렇게 생물의 유해들이 묻혀가지고 퇴적암이 된다. 이런 경우 우리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어떤 생물 활동과 관련이 된 거를 유기적이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생물의 유해라든가 골격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런 퇴적암을 우리는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퇴적암이라는 건 쇠설성, 화학적, 유기적 퇴적암이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요 각각의 퇴적암을 한번 자세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쇠설성 퇴적암부터 보겠습니다. 슝. 자, 쇠설성 퇴적암은 어떤 부스러기 분쇄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경우를 말하죠. 자, 우리가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 그 이름을 다르게 붙입니다. 먼저 주요 퇴적물이 자갈인 경우, 자갈이 쌓인 경우를 우리가 여감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자갈들이 쌓인다면 그 자갈과 자갈 사이 빈 공간 있죠. 거기에 일부 모래나 점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요 퇴적물이 자갈이고 물론 여기에 모래나 점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우리 여감이라고 하고요. 자, 모래가 퇴적된 경우는 우리가 모래 사자를 써가지고 사암이라고 해요. 사암. 그리고 점토, 진흙이죠. 그렇게 질척질척한 점토들이 퇴적되는 경우 그때를 우리가 셰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퇴적암들을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얘가 바로 여감입니다. 지금 대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그 퇴적물들의 입자 크기가 굉장히 크죠. 자갈들이 쌓였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얘가 사암이에요. 모래들로 뭉쳐진 거다. 3. 그리고 자, 얘가 바로 셰일입니다. 얘는 그냥 겉으로만 봐도 되게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들죠.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쌓였다. 요게 바로 셰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감, 사암, 셰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방금 우리가 여감, 사암, 셰일은 퇴적물의 크기에 따라 나눈 거라면 이번엔 좀 특이하게 화산탄, 화산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생님 화산활동하면 화성암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요렇게 화산이 있어요. 화산이 있으면 화산 아래 마그마가 모여있는 방이 있고요. 자, 이 마그마가 슉 하고 펑 지표면 바깥으로 분출됩니다. 그때 이렇게 용암도 나오지만 사실 용암뿐만 아니라 푸슉 화산 가스도 나오고요. 이때 어떤 펑 하고 터지는 충격에 의해서 요 분화구 근처에서 이렇게 막 어떤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나올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요거를 화산 쇠설물이라고 해요.
얘는 이제 고체 상태의 물질이겠죠. 얘가 조금 크기가 크다라고 하면 우리가 화산탄 또는 여기다 쓸게요. 화산암괴라고 하고요. 얘가 이제 크기가 크지 않고 정말 가루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화산재라고 해요. 화산재는 많이 들어봤죠? 이제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화산재는 아주 가볍기 때문에 막 성층권까지, 그러니까 아주 높은 높이까지 화산재가 쫙 깔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낮에 일어나더라도 되게 어두워집니다. 화산재가 지붕처럼 하늘을 뒤덮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화산 쇠설물들도 쇠설물의 역할을 하면서 쌓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걔네가 쌓여서 만들어진 건 화성암이 아니고 퇴적암이라는 거죠. 왜냐면 마그마가 굳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얘네도 크기에 따라 화산탄이나 화산암괴처럼 좀 큰 크기의 쇠설물이 쌓인 경우 이때를 우리가 집괴암이라고 하고요. 집괴암. 화산재와 같이 좀 작은 크기의 화산 쇠설물이 쌓인 경우 이걸 우리가 응회암이라고 합니다. 응회암이란 단어는 되게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놔야 돼요. 응회암은 화성암 아니고요. 퇴적암입니다. 자,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슉. 자, 지금 왼쪽에 집괴암에 있습니다. 여감처럼 좀 큰 입자들이 쌓인 거 우리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오른쪽은 응해암이라고 해서 아까 봤던 뭐 사암이라든가 실 정도로 작은 입자들이 쌓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산 쇠설물이 쌓인 경우도 퇴적암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쇠설성 퇴적암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물속에 녹아있던 물질로 만들어진 퇴적암입니다. 화학적 퇴적암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화학적 퇴적암은 세 종류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CaCO3. CaCO3가 탄산 칼슘이에요. 자, 탄산 칼슘으로 이루어진 퇴적암. 그걸 우리가 석회암이라고 합니다. 석회암. 자, 그리고 일단 쭉 이름부터 볼게요. 두 번째는 SiO2. 이산화규소죠. 이 SiO2로 이루어진 거 우리가 규질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규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SiO2로 이루어진 퇴적암을 우리가 척트라고 해요. 척트. 자, 마지막으로 NaCl, 우리 익숙합니다. 염화 나트륨이죠. 바로 소금입니다. 이 NaCl로 이루어진 거 NaCl로 이루어진 거 우리가 암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석회암과 척트 같은 경우는 침전에 의해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암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증발되고 남은 증발 잔여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왼쪽 요게 석회암입니다. 요 석회암은 시멘트 있죠. 그 시멘트를 만드는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암석이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가 척트입니다. 여러분, 이 척트는요 아주 치밀하고 단단해요. 그래서 옛날에 뭐 우가 석기 시대 있죠. 그 석기 시대에 뭐 부싯돌이나 아니면 막 돌도끼 같은 거 만들 때 이 척트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오른쪽에 보면 암염이 있는데요. 암염은 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암염을 다른 말로 돌소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요리할 때 히말라야 핑크 솔트라는 걸 많이 쓰더라고요. 아세요? 그러니까 소금인데 진짜 핑크 솔트, 핑크색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막 되게 예뻐요. 근데 그걸 갈아가지고 이제 요리에 소금의 역할로 넣는 건데 그 히말라야 핑크 솔트도 일종의 암염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학적 퇴적암 세 가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생물의 유해로 만들어진 퇴적암인 유기적 퇴적암 보겠습니다. 자, 유기적 퇴적암도 우리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석회질 생물체로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우리가 석회암 성분을 가지고 있는 생물체들, 대표적으로 조개 껍데기가 바로 석회질 성분이거든요. 아니면 산호는 우리 막 집에 장식으로도 많이 쓰는데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산호나 그리고 유공충. 여러분, 유공충이란 거 뭐냐면 구멍을 가졌다란 뜻이에요. 구멍이 있는 바다 생물인데 굉장히 작아요. 한 1mm 이하의 생물인데요. 얘 껍데기가 석회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쨌건 뭐 조개, 산호, 유공충 얘네들로 만들어진 거 이걸 우리가 석회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석회암이란 건 화학적 퇴적암도 될 수 있고 유기적 퇴적암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요게 바로 석회질 그 생물체 중에 하나인 조개
조개 껍데기. 요게 바로 산호입니다. 많이 봤죠? 산호. 그리고 유공충은 우리한테 생소해요. 자, 이게 바로 유공충이에요. 되게 예쁘죠? 크기 아주 작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껍질이 석회질로 되어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 규질의 생물체, 그러니까 SI, 규소를 가지고 있는 생물체들, 대표적으로 방산충, 이런 애들로 만들어지는 퇴적암이 바로 척트, 그리고 규조토가 있어요. 자, 일단 방산충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랑크톤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걔의 껍질이 규질로 되어 있어요. 방산충 보면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얘네가 다 방산충이거든요. 얘네 껍질이 규질이다. 알아두면 되고 그걸로 만들어진 암석이 아까 전 화학적 퇴적암에서 봤던 척트라든가 아니면 규조토. 근데 규조토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요즘에 화장실 앞에 그 까는 발매트 있죠. 그 발매트 규조토 발매트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얘 규조토가 되게 그 공극 구멍이 많아요. 구멍이 작게 많아가지고 물을 바로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규조토 발매트 써본 사람은 알 거예요. 화장실에서 나오면 이제 발이 젖어 있잖아요. 발매트 이렇게 띡 발을 갖다 대면 처음에 이제 물기 있는 발자국이 찍혔다가 진짜 금방 사라지고 뽀송뽀송해지거든요. 그래서 아, 규조토 발매트로 사용되는 이 규조토가 유기적 퇴적암이구나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식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은 석탄이 있습니다. 석탄. 석탄 우리가 에너지 얻을 때 사용하는 화석 연료 중에 하나죠. 이 석탄과 같은 경우는 식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 고사리 알죠? 고사리 나무를 할 때 그 고사리들이 고생대 말에 대량으로 죽으면서 그러면서 그 고사리들의 유해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석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유기적 퇴적암 살펴봤어요.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우리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 봤고요. 그리고 퇴적암 종류별로 걔네들의 이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쇠설성, 화학적, 유기적. 그리고 이제 볼 건 뭐냐면 퇴적 구조라는 거예요. 퇴적이 일어날 때 그 퇴적이라는 환경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퇴적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퇴적 구조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이 퇴적 구조를 해석해서 알 수 있는 게 그 퇴적이 일어난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땅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우리가 역전이라고 하는데 그 역전이 일어났는지 여부, 역전의 여부도 우리가 퇴적 구조를 통해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일단 왼쪽 그림부터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요 하늘색의 증육면체가 바로 물입니다. 선생님이 퇴적이란 건 물 밑에서 일어납니다 라고 했었죠. 여기서 이렇게 퇴적물들이 차곡차곡 쌓이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요런 층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파란색 빗금의 층이.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종류의 퇴적물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요 빨간색 퇴적물이 공급돼서 이렇게 퇴적이 일어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퇴적물, 뭐 이렇게 연두색 퇴적물들이 쌓였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시간에 따라 이렇게 퇴적물의 종류가 달라진다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퇴적이 일어난 요 퇴적층을 본다면 퇴적물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줄무늬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퇴적이 일어날 때 생기는 이 줄무늬를 층리라고 합니다. 층리. 근데 요 층리라는 건 방금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수면이랑 나란해요. 수면이랑 나란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층리가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바로 사층리입니다. 경사가 있는 층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경사, 기울어진 층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사층리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뭔가 어떤 흐름이 있을 때요. 바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물의 흐름이 있을 때 이 사층리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바람이 부는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사막입니다. 사막엔 바람이 너무 이제 강하게 불어요. 그래서 사막에 가면 이렇게 모래로 만들어진 언덕인 사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사구를 한번 그려보면요. 이렇게 땅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구가 있어요.
근데 요 사구를 이루는 모래 입자 하나하나가요. 바람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분다면 얘네가 이 모래 입자들이 그 방향으로 이동해서요. 다음 날 보면 요 사구가 약간 요렇게 이동한 형태가 돼요. 그 다음 날은 요렇게. 그 다음 날은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보면 지금 왼쪽에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사측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흐름이 있을 때 이런 사측리가 생기고 지금 사측리는 보면 약간 그 경사가 직선이 아닙니다. 곡선인데요. 그 곡선이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입니까? 우리 수학 시간에 뭐 그래프 그릴 때 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경사가 아래로 볼록한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요 오른쪽에 선생님이 요 모래 언덕 그림 보면 모래 언덕에서 요 부분이 이제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쌓이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다는 거죠. 근데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지층이 뒤집힐 수도 있다, 역전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만약에 역전이 되면요, 아래로 볼록한 게 아니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래서 우리는 위로 볼록하게 사측리가 나타나면 여기 역전됐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자, 우리가 사측리를 보면 과거에 여기서 물이든 바람이든 흘렀던 그 흐름의 방향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외우냐? 여러분, 이게 이제 볼록하니까요. 이렇게 볼록한 부분을 엉덩이라고 생각해요. 엉덩이. 사람이 엉덩이를 뒤에서 이렇게 착착 치면서 앞으로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엉덩이를 이렇게 쳐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가 하니까 여기서 흐름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리하면요. 사측리가 나온다. 환경은 바람이나 물의 흐름이 있었던 곳이다. 그리고 여기서 물이 흐른 방향을 우리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한 가지 더. 여기서 아래로 볼록하면 그게 정상이고 위로 볼록하면 그게 역전이다. 이 정도 우리 알아두고요. 다음 퇴적 구조 보겠습니다. 슉. 자, 다음 퇴적 구조는 점이 측리입니다. 점점 달라진다. 점점 퇴적물의 입자의 크기가 달라지는 측리를 우리가 점이 측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점이 측리라는 게 형성되는 그 과정부터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해안가에서 점점 바다가 깊어지는 상황이 나와 있는데, 요런 용어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가 바다로 이제 바뀔 때, 육지에서 바다로 바뀔 때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진 않죠. 처음엔 이렇게 수심이 얕고 완만한 구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수심이 얕고 완만한 구간을 여기다 쓸게요. 대륙붕이라고 해요. 대륙붕. 대륙붕을 거치고 이제 경사가 급한 곳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대륙사면이라고 해요. 대륙사면. 그리고 이제 대륙사면의 끝부분, 요 끝부분에 우리가 대륙대라고 해요. 근데 자 이제 퇴적물들이 바다 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륙붕에서 지금 보면 큰 퇴적물도 있고 중간 크기, 작은 퇴적물, 여러 크기의 퇴적물이 모두 다 같이 공급이 돼요. 근데 대륙 사면에서 이제 경사가 급하니까 얘네가 이제 한꺼번에 우두두둑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 크기의 퇴적물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그 흐름이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물에 퇴적물이 있다면 좀 흐름이 탁하겠죠. 시야가 탁하겠죠. 그래서 우리 그거를 저탁류라고 해요. 저탁류. 그럼 이 저탁류가 쭉 흐를 때 아마 큰 크기의 퇴적물이 먼저 가라앉을 거고요. 좀 작은 크기의 퇴적물, 입자들은 천천히 가라앉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쌓인 모습을 보면 오른쪽 그림처럼 지금 아래쪽에 큰 크기의 퇴적물이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크기가 점점 작아지죠. 이런 걸 우리가 점이측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자, 점이측리는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집니까? 조금 수심이 깊어야 돼요. 왜냐? 여기서 지금 입자 크기에 따라 가라앉는 속도 차이로 점이측리가 나타나는데 만약에 수심이 얕다면 그 속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 시간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얘네가 거의 한꺼번에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환경은 수심이 깊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역전을 판단할 때 우리 지금 큰 입자가 바닥 쪽, 아래쪽에 있으면 정상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작은 입자가 아래쪽에 있는 점이측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역전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세 번째 퇴적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연은이에요. 자, 연은 잔물결이란 뜻이에요. 잔잔한 물결의 흔적이다. 잔물결의 물결의 흔적이다라는 거죠. 자, 얘는요, 수심이 점유층리와 반대로 얕을 때 발생합니다. 지금 또 그림을 보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수심이 얕고 수심이 얕은 물에서 어떤 이렇게 잔잔한 흐름이 있는데 얘 워낙 수심이 얕으니까 이런 거예요. 물의 흐름이 그 밑바닥에 새겨지는 거죠. 밑바닥에 물의 흐름이 이렇게 그대로 새겨진다. 그러려면 아마 그 밑바닥은 조금 질척질척한 뭐 셰일이라든가 진흙으로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연은이라고 하고요. 지금 오른쪽에 우리 연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연은 모양도 특징이 있어요. 지금 뾰족한 부분이 있고 둥근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위에 있고 둥근 부분이 아래에 있는 게 정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은을 통해서 역전을 판단할 때는 뾰족한 부분이 위에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뾰족한 부분이 아래에 있으면 얘는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됐고요. 이제 퇴적 구조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바로 건열인데요. 건조해서 갈라진다라는 뜻이에요. 건조해서 갈라진 거. 그러니까 우리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요. 그러면 막 땅이 쫙쫙 갈라진 거 본 적 있죠? 흙이 갈라진 거.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원래 그냥 일반 땅이었는데 너무 건조한 환경이니까 땅이 갈라진 거죠. 자, 오른쪽 그림 보면 땅이 쫙쫙 갈라져 있습니다. 위에서 본 모습, 이게 옆에서 본 단면 모습이 동시에 나와 있는데 이거 역시 역전을 우리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뾰족한 부분.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아래쪽에 있으면 정상입니다. 반대로 이런 식으로 뾰족한 부분이 위쪽에 있으면 그건 이제 역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퇴적 구조 4개를 봤고요. 자, 4가지 사진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 확대해서 볼까요? 이거 사층리고 아마 물이나 바람이 이렇게 흘렀겠다. 자, 두 번째 있는 거, 이거 점이층이고 여기 아래쪽에 큰 크기 입자있고 점점 입자 크기 작아진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연은입니다. 연은은 우리가 하늘 위에서 내려다 모습이고요. 물결의 자국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건열입니다. 역시 건열을 하늘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갈라져 있어요. 단면을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우리 실제 사진까지 한번 봤고요. 자, 우리 이렇게 퇴적 구조 마무리하고요. 이제 퇴적이 일어나는 환경, 퇴적 환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퇴적 환경은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 여기가 이제 육지죠. 여기를 이제 육상 환경이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바다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해양 환경이라고 하고요. 약간 육지와 바다가 연결되는 부분, 그걸 우리가 연안 환경이라고 해요. 연안 환경은 육지와 바다가 연결되는 부분이다. 근데 육상 환경부터 한번 보면요.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퇴적이란 건 물 밑에서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육상 환경이란 건 육지에서 일어나는 퇴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육지에 있는 물에서 일어나는 퇴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있는 물이란 건 뭐 강이라든가 호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강, 호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조금 특이한 육상 환경으로는 여기 보면 여기 빙하가 있어요. 요런 빙하 환경도 육상 환경에 해당되고요. 아니면 여기 보면 여기 모래 언덕이 있는 사막 요런 것도 육상 환경이죠. 그리고 또 육상 환경에서 여러분 이제 산이 있으면 산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평평한 곳으로 바뀌는 경사가 평평해지는 장소가 있죠. 자, 이렇게 경사가 평지로 바뀌는 곳에서는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경사 부분에서 물이 이제 빠르게 흐를 수 있다가 평지를 만나면 이 운반 능력이 조금 저하되면서 여기 퇴적물이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요거를 선상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육상 환경에 뭐 강이나 호수뿐만 아니라 빙하, 사막, 선상지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안 환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연안 환경에는 뭐가 있냐? 뭐 해수욕장 같은 거, 해빈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해빈. 아니면 우리 뭐 밀물썰물이 있는 조석 대지 이런 데도 해당될 수 있고요. 또 연안 환경의 대표적인 곳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육지에서 바다로 바뀌는 곳. 육지에서 이렇게 강이 흘러나오다가 이제 바다 쪽으로 쭉 퇴적이 일어나겠죠. 자, 이렇게 강이나 호수가 바다를 만나는 그 지역, 그걸 우리가 삼각주라고 합니다. 삼각주. 요 이름은 여기서 이제 퇴적물들이 쌓이는 모양이 삼각형 모양이거든요. 여기 보면 되겠다. 여기 보면 퇴적물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쌓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각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선생님은 그 옛날에 학창 시절부터 선상지랑 삼각주가 그렇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경사가 평지가 되는 곳이 선상지고요. 육지가 바다가 되는 곳이 삼각주다. 이렇게 비교해 주면 되고, 자, 이제 바닷속 해양 환경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육지가 이렇게 있다가 바다로 갈 때 급격히 이제 깊은 바다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점점점 깊어질 텐데 처음엔 경사가 완만해요. 이렇게 경사가 완만한 곳을 우리가 대륙 부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사 좀 급한 곳, 여기를 우리가 대륙 사면이라고 하고, 이 대륙 사면 끝부분, 여기를 대륙대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깊은 심해저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퇴적 환경은 이렇게 육상과 연안, 해양 정도로 나누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반도에서의 퇴적 환경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퇴적 지형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번 강은 되게 이제 간단한 내용이라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자, 빨리 해볼게요. 자, 우리 한반도에서도 계속해서 퇴적이란 게 일어났겠죠. 근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지질 시대별로 그 퇴적이 일어난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먼저 고생대는요. 여러분, 고생대는 우리 한반도 있죠. 이렇게 생긴 우리 한반도 땅덩어리가 다 바다 속에 잠겨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바다 속에서 퇴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래서 해성 퇴적암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퇴적이 됐다는 거죠. 그 해성 퇴적암에 해당하는 예시들이요. 일단은 물속에 녹아있던 탄산 이온들이 침전돼가지고 석회암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석회 동굴 같은 거 모두 고생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구문소라는 곳이 있어요. 이 구문소도 해성퇴적으로 고생대에 만들어진 곳인데요. 여러분, 우리 구문소에 가면 볼 수 있는 게 고생대 바다에 살던 생물인 삼엽충 있죠. 삼엽충. 그 삼엽충의 뭐 화석을 우리가 구문소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아직 구문소를 못 가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 볼게요. 자, 중생대는요, 이제 우리 한반도가 육지로 슉 올라오게 된 거죠. 해수면 위로요. 그래서 육성퇴적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육성퇴적이란 건 육지, 땅에서 퇴적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고, 육지에 있는 물, 그러니까 뭐 강이나 호수, 이런 데서 일어난 퇴적인 거죠. 이 중생대 육성퇴적에 해당되는 예시가요, 일단, 격포리 해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격포리 해안은 우리가 뭐 채석강, 적벽강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가면 이제 육성 퇴적암들을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가 지금 사진으로 나와 있는 마이산입니다. 얘가 말의 귀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마이산이에요. 말의 귀가 이렇게 말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말의 귀처럼 생긴 요 마이산 가면 우리가 육성퇴적암 볼 수 있고요. 주로 요거는 자갈로 이루어진 여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덕명리 해안이라는 곳이 있고요. 덕명리 해안. 그리고 시화호가 있어요. 우리 요 덕명리 해안과 시화호 가면 중생대 육지에서 살던 공룡들 있죠? 그 공룡의 화석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덕명리 해안 사진 보면 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화호 사진에 보면 여러분 이거 뭘까요? 이거 공룡 알이에요. 우리 1999년 최근이죠, 꽤나. 이 1999년에 이 시화호에서 공룡 알 화석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중생대 퇴적암 봤고요. 자, 이제 신생대 가면 신생대에는 사실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의 화산 섬들 울릉도, 뭐 독도, 제주도 이런 거 모두 다 신생대에 만들어졌는데 아까 말했듯이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화산재가 나온다. 그 화산재가 쌓인 건 퇴적암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화성암 물론 많이 볼 수 있지만 응회암이라는 퇴적암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제주도의
수월봉이에요, 수월봉. 제주도의 수월봉에 가면 이제 응애암이 차곡차곡 쌓인 층을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도 뭐 제주도 이제 몇 번 가봤지만 수월봉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제 다음에 제주도에 가면 요 수월봉 한번 가봐야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번 시간 퇴저감에 관한 내용 다 끝났습니다. 선생님 창고에서 찍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안녕. 뿅.